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을 캔슬림이라는 분석 방법을 통해서 찐 성장주를 찾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오늘 10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월덱스라는 종목으로 임성민 프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자세한 분석을 해오셔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기초 자료를 쭉 봤더니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지금 52주 신고가가 난 종목이죠? 네, 얼마 전에 났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살짝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최근 원래 캔슬림에서 마지막 M이 마켓이잖아요. 예, 마켓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에 따라서 이 캔슬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마켓이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5개월 이평선이 깨져 있어서 지금은 윌리엄 오닐의 이론대로라면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일단은 사지 마라. 그런데 5개월 이평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멘텀이 다시 생기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주식들이 찐 성장주인지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좋으니까요. 네, 오늘 월덱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성민 프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월덱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 제가 이제 고래 싸움에 복 터진 새우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보통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서 가운데서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고래 싸움에 복 터진 새우네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계가 복 터진 새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어부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복이 좀 터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제목을 쓴 게 아니라 제가 프로님이 직접 하신 거네요.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뭐 카피라이터 수준으로 내가 이 리포트에서 얘기할 핵심이 뭔지 딱 한마디로 그죠? 타이틀을 정하는데 딱 어떤 느낌인지 와닿는다 그죠? 그렇죠. 어떤 애널리스트는 너무나 제목에 신경을 써가지고 제목만 좋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요? 이번 경우는 둘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도 좋길 바랍니다. 네. 자, 어떤 회사입니까? 네, 회사 소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덱스는 이제 반도체 그 소재 및 부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2000년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상장은 200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은 국내에는 경북 구미에 본사가 있고 마케팅 본부는 용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로 미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이 있고요. 지사로는 중국이 지금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 설립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 2000년도 어떻게 이제 설립을 했나 봤더니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이 배종식 CEO 분이신데요. 예. 이분이 원래는 그 제약사에서도 일을 하시고 방송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50대에 월덱스를 창업을 했던 그런 경우거든요. 동아제약 출신이시네요. 네. 동아제약에 계시다가 기남방송이라는 곳에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50대에 창업을 하셨네요. 네. 특이하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분이 어떤 그 삶을 살아오셨는지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세요. 네. 잘 많이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 방송을 제가 자주 보는데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이거 관상을 많이 보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관상을 저도 그걸 잘 모르니까 관상을 보니까 굉장히 완고하게 아주 이렇게 삶을 살아오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관상을 좀 보시는? 네. 제가 감히 이 월덱스라는 이런 회사를 설립하시고 이 정도 매출을 키우신 사장님은 어떻게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일단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유 지분은 이제 한 35%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장에 이 기업 구조도인데요. 이제 월덱스가 있고 그 아래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WCQ가 있습니다. 네, WCQ가 있고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타이완, 재팬, 그 다음에 싱가폴, 여기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네, 해외 판매 법인이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체계는 이 아까 자회사 WCQ에서 실리콘 인곳을 생산을 하고요. 요 인곳을 월덱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월덱스에서 이걸 가지고 각종 부품을 만들어서 월덱스에서 한국이랑 중국은 이 월덱스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을 통해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미국, 싱가포르, 대만 그쪽은 이제 이 미국 법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장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 미국에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그렇네. 그래서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메이드 인 USA 그 수에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10월 17일자 기준으로 제가 여기서 만든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월덱스를 고른 이유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섹터가 주도주군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도주 중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가장 뚫을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인지를 봤는데요. 월덱스는 지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에 얼마 남아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네. 네, 불과 지지난주에 이제 52주 신고가는 이렇게 쳐져 있다가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위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251, 그러니까 52주고 그 아래 거는 이제 주봉으로 지금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일봉하고 주봉을 보니까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거는 21년 4월 30일 네. 31,60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왕 이사님 작은 글씨 잘 보이세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21년 3월 달에 기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작년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그죠? 네.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 최근에 기록을 했던 29,900원이 지난 21년 1월 달에 4월 달에 기록했던 역사적 고점을 거의 갔다가 네.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뭐 차트를 관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는 제가 기업의 관상이자 안색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많은 종목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업들을 저는 유심히 보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 분위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얘는 무슨 통병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야 펀더멘탈이 참 괜찮네 이런 결론을 나중에 얻게 되는데 최근에 라드겐 사태랑 또 얼마 전에 뭐였죠? 무슨 종목 하나 또 하한가 맞았죠? 네. 그렇죠. 제목이 뭐였더라? 영풍재지 아니었나? 아 영풍재지. 네. 예. 아 엉뚱한 회사 얘기하던. 그 영풍재지나 이런 거는 보면 거래 없이 이렇게 억지로 시세 조정이죠. 뭐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주식은 보니까 거래도 좀 활발한 것 같고 시가총액도 4,600억이에요. 네, 일단 차트만 봐도 되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가 상대 수익률도 보시면 그 코스닥 대비해도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대비해도 지금 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PER, PBR 차트로 봐도 이 PBR 밴드의 중간 정도에 와 있고 PER 밴드도 중간 정도에 와 있으니까 특히나 반도체는 PBR 밴드를 좀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PBR 밴드 고점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주가는 전고점 근처인데도 PER이나 PBR 밴드가 지금 중앙에 와 있다는 말은 그동안에 이익 개선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이익이 낮기 때문에 BPS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WCQ,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곳을 제조를 합니다. 이 인곳을 가지고 그 월덱스에서 만드는 실리콘 제품들을 이렇게 다시 만드는데요. 이제 뭐 실리콘 일렉트로드, 실리콘 링, 뭐 이러한 실리콘 제품들이 주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200여 개, 뭐 한국 포함해서 200여 개의 고객사가 있거든요. 이 200여 개 고객사에게 공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제품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아래 사진이 그 반도체 만들 식각 공정하는 때 만드는 챔버입니다. 이 챔버 안에 이게 뭐 하부, 중간, 그다음에 상부 이렇게 다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곳에 이 월덱스가 만든 제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제품들이 들어가서 식각 능력을 이렇게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수율을 이렇게 좋은 수율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 업체들, 뭐 소재 업체이자 부품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 부품 업체들의 매출 발생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통 전방 뭐 ITM 그 종합 반도체 회사가 캐펙스 투자를 하면 거기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장비에 이 부품들이 같이 딸려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부품들이 이제 다 마모가 되고 새 제품을 갈아 낄 때 그때 다시 두 번째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캐펙스 투자가 늘어날 때는 요 아래에 보시면 그 부품 업체도 같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19년에는 캐펙스 투자가 이제 이렇게 하향을 할 때 이 부품 업체도 같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무래도 반도체 감산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캐펙스 투자도 확 줄였고 네. 올해는 당연히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안 나오겠네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그것도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식각 공정 부품 업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요. 비포 마켓은 정품 업체. 그러니까 그 반도체 장비 회사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에 에이맵 여기에 들어가는 그 업체가 이제 그 반도체 비포 마켓이고요. 애프터 마켓은 바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바로 들어간 게 애프터 마켓입니다. 근데 이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차이점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비포 마켓은 장비사한테 한 번 더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 더 비쌉니다. 예. 그리고 애프터 마켓은 반면에 한 20% 싸고요. 요 고객사로는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비포 마켓이고 애프터 마켓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인텔, TSMC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애프터 마켓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플레이어는 비포 마켓은 하나 머티리얼즈, TCK, 원익, QNC가 있고요. 애프터 마켓에는 월덱스, SK 솔믹스, KNJ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월덱스는 이 애프터 마켓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비포 마켓은 캐펙스 투자가 들어갈 때 거기 그 장비에 처음 같이 끼어 들어간 게 비포 마켓 그 제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때 매출이 나고요. 반면에 애프터 마켓은 한 1, 2년 뒤에 있어야 됩니다. 1, 2년 동안 그 워런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비포 마켓 그 정품을 써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애프터 마켓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애프터 마켓 제품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자동차를 사가지고 뭐 와이퍼 같은 게 쓰다가 좀 고장이 나면 그렇죠. 뭐 굳이 그거를 정품 가서 비싸게 갈아야 돼? 특히나 요즘 같은 불황일 때 애프터 마켓 것도 여기 그냥
정품 그 정비사 아니어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부품만 괜찮으면 그래서 요즘 같이 이렇게 불황일 때는 애프터 마켓 것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바퀴도 타이어도 우리가 OE, RE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처음에 신차 판매할 때 들어가는 타이어 OE가 있고 그다음에 굴러다니면서는 그냥 바퀴만 교체하면 되니까 타이어만 교체하는 시장을 뭐 RE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동종 업종인데요. 요런 부품을 하는 회사들이 크게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시가총액 순위로 이렇게 했는데요. 10월 17일 종가 기준이고 TCK, 하나머티리얼즈, 원익QNC, 월덱스, BCNC, KNJ 이렇게 있는데 월덱스는 여기서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KNJ랑 가장 하는 주력 부품들이 겹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머티리얼즈와 원익QNC는 비포 마켓이고 월덱스는 애프터 마켓입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거의 한 중간 아래 정도 한 4,600억 정도 되니까 네,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마진율이 높은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비포마켓으로 들어가는 게 마진율이 높은지 네. 애프터마켓 쪽이 마진율이 높은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이 제품이 들어가는 시가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웨이퍼 제조를 먼저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막을 씌우죠. 그다음에 포토 공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식각 공정 잘라내는 건데요. 회로 패턴 외에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식각 공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식각 공정 전에 이 사진이고요. 식각 공정을 했을 때 나오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보면은 그 초록색 부분이 아예 위에 초록색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된 그 사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노광 공정은 그러니까 이 포토 공정이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지우고 다시 하면 되고요. 증착 공정은 녹인 다음에 다시 증착을 하면 되지만 식각 한번 잘라내게 되면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공정의 식각 공정 그 비중이 식각이 29% 거의 30%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장비 투자 금액의 한 40% 정도가 이 식각 공정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식각 공정 중에서도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습식 식각은 액을 넣어가지고 깎아내는 거고요. 건식은 가스, 이 플라즈마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깎아내는 그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습식은 굉장히 경제성이 좋습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건식은 반면에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 지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식의 단점은 이제 미세한 거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이제 건식은 미세한 것까지 이제 잘 할 수 있고 단점은 굉장히 이제 속도가 느리고 좀 비싸다라는 게 이제 단점인데요. 요즘 다 반도체가 세밀해지고 그 회로가 세밀해져가지고 대부분 건식 식각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요 습식 액을 쓰는 업체는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가 있고 가스는 SK 머티리얼즈, 후성 원익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습식 식각은 이제 너무 옛날 방법이야라고 간과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그 게이트 GAA 그쵸? 네, GAA 공법에는 습식 그 식각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요 업체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물량이 나가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지금 그래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이 막 많이 뭐 오르내리고 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식 드라이 애칭을 하는 이유가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습식보다는 건식이 낫다라고 하는데 게이트 올라운드 이 부분은 3나노 공정으로 네. 하는 가장 최첨단 공정인데 오히려 여기서 건식 식각을 하지 않고 습식을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습식이라고 해서 옛날 구 버전, 건식은 최첨단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소울브레인하고 ENF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보면 안 되는 회사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뻔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식각 공정 중에서도 유전체 식각이 있고 전도체 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대상에 따라서 유전체 식각을 할 것이냐, 전도체 식각을 할 것이냐 달라지는데 전도체 식각은 주로 기판 및 게이트를 식각하고요. 유전체 식각은 주로 컨택터를 식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유전체 식각인데 요 보라색 두 번째 사진 요 보라색 아래쪽 요 부분을 이제 식각을 하는 게 하부단의 사나막 식각을 하는 게 이제 유전체 식각이고 예. 오른쪽의 전도체 식각은 여기 보시면 2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예, 그 위쪽 상부단의 게이트를 식각하는 게 이제 전도체 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여기에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것만 봐서는 과연 이게 뭐야 했을 때 그래서 과연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이 뒷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식각 뭐 이런 거 포토마스터 공정 등등 뭐 20년 내내 봐도 사실 항상 헷갈려요. 네. 볼 때마다 헷갈리니까. 네. 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보다 보면 이 식각 공정처럼 제 머리에도 이제 새겨지는 때가 아마 올 건데. 네. 그래서 이 유전체 식각은 디램에 많이 쓰이고요. 전도체 식각은 낸드에 많이 쓰입니다. 요렇게만 기억하셔도 좀 더 편하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체 식각 규모가 한 40% 정도 되고 전도체 식각 규모가 한 시장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 시장에 따라서 장비사의 점유율도 좀 달라지는데요. 유전체 식각 시장에는 도쿄 일렉트론이 6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전도체 식각에서는 램 리서치가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비 업체의 주가 그리고 그 장비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품 업체의 주가도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유전체 식각이 좀 작으니까 전도체 식각이 좀 더 유망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유전체 식각 성장률이 훨씬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전도체 식각 성장률은 16%밖에 안 나와 있는데 유전체 식각은 한 29% 정도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요. 그래요? 네. 디램 쪽 성장률이 낸드보다 높아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걸까요? 디램이 유전체 식각이라고 하셨고 이제 전도체 쪽 이제 낸드에 많이 쓴다고 하셨으니까 네. 디램 시장의 성장이 더 가팔라서 유전체 식각 쪽이 더 성장률이 높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것도 한번 좋은 지적이라서 한번 저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보통 반도체의 전방 빅그로스가 그죠? 수요 단위 한 15%씩 성장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빅그로스 15%를 넘어서는 유전체 식각 시장 성장률이 29%라고 하니까 그 옛날 방식을 좀 대체를 하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반도체 자체 성장률 15에다가 옛날 방식이 이 방식으로 지금 바뀌는 건가? 뭐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그죠? 저도. 네. 그래서 2021년에는 이 시장이 27조 정도 이제 시장인데요. 네. 근데 이 하이투자증권 요 자료를 보면 그 성장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21년부터 2026년도까지 보면은 그렇게 성장률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캐펙스를 보면은 이제 뭐 점점 더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비 캐펙스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장비 시장 규모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건식 식각 드라이 애칭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 램 리서치가 한 46%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렇게 가지고 한 글로벌 3사가 90% 이상한 점유한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식각을 한다 그러면 요 3사 제품을 무조건 써야지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네. 뭐 히타치, 뭐 세메스 있는데 그건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 3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랑 이런 장비 회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그 회장님이 도쿄 일렉트론은 뭐 70조 뭐 저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100조 넘죠. 네. 네. 근데 우리 회사는 1조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느 공정이었죠? 증착 공정이죠. 증착 공정이었군요. 네. 네. 지금 월덱스는 식각 쪽 말씀해 주신 건 그쪽이고. 또 요 아래 보시면 이 식각 장비 시장 그 성장률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그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QI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2029년까지 연평균 한 1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평균 11.2% 네. 성장하는 시장이네요. 네. 그다음에 그 전체 장비 시장 성장률은 15%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식각 장비 업체는 한 20%씩 계속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업체가 90%니까 이쪽도 완전히 그냥 과점화되어 있는 거네요. 네. 이 회사들이 계속 뭐 개발할 때마다 또 특허 아마 해놨을 거고 기술적인 그런 진입장벽이 다 만들어 놨을 거니까 이 시장이 갑자기 뭐가 확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죠? 그다음에 앞에는 장비 시장 규모였고 이제 소재별 시장 규모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SI 이제 실리콘이고요. 그다음에 쿼츠, 실리콘 카바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쿼츠 시장 규모가 지금까지 굉장히 큽니다. 쿼츠가 한 2,500원이니까 한 2조 5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리콘이 한 1.5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마지막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한 5천억도 아니라 한 3천억, 4천억 그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인가 앞으로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소재에 관련된 거는 아직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로 이렇게 커버를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구글링을 해보다가 여기 보니까 그 테크셋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아래 보면은 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한 6%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CAGR이 네. 거의 6% 정도 네. 21년부터 26년까지 네. 성장한다고 나오네요. 네. 그리고 2024년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이렇게 성장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보면 한 11% 정도 2014년에는 성장을 할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이제 전방 산업도 알아보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봤으니까 과연 우리는 뭘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에서 첫 번째는 빨라지는 부품 교체 시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선당 공정으로 인해서 부품 교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D램 미세와 낸드 고단화 때문에 D램을 그 회로를 미세하려면 강한 플라즈마를 쌓아야 되고요. 낸드가 이렇게 3층으로 갔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요거를 식각 공정을 하려면 또 강한 플라즈마를 싸서 그걸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마모가 빨라지기 때문에 계속 요 매출도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데요. 요 아래 사진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낸드를 이렇게 단층으로 쌓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요거를 고층으로 적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기 때문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거를 아래까지 한 번에 이게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거를 두 번으로 하고 두 번 할 걸 세 번으로 나눠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플라즈마를 쏴주고 그러면 점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은 강한 플라즈마 쏴지니까 훨씬 더 마모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2017년 하부 포커스링 기준으로 2017년에는 한 25일 쓰던 게 작년 기준으로는 한 12일, 한 2배 정도가 더 많이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이게 바로 이제 선단 공정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하부 포커스링 기준으로 요 오른쪽 끝에 사진을 보시면 SI 링, 실리콘 링은 교체 주기가 한 11에서 12일 정도 되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15일에서 한 20일 정도가 됩니다. 단가가 보면 금방 빨리 쓰니까 실리콘 링이 조금 더 이게 단가가 싸고요. 한 2.5배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는 한 260만 원에서 280만 원, 한 2.5배에서 뭐 많게는 한 3배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인데요. 네, 요 질문이 많아요. 네. 이제 미국 리소어링 하고 있고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어저께도 보니까 그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저사양 반도체까지 이제 그렇죠. 규제를 하겠다고 A800이랑 다 H800까지 이제 규제를 그렇죠.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 아래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다시 미국에 가서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월덱스는 이제 요 경쟁 업체들을 쫙 봐도 다른 경쟁사와는 다르게 캘리포니아에다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쪽에 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캘리포니아주가 셧다운 됐습니다. 근데 이 WCQ, 아까 자회사, 월덱스의 자회사 WCQ는 전략 물자인 반도체를 미국 내 주요 메이저 고객사에게 공급한다는 이유로 셧다운 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그 옆에 있는 테슬라는 반대로 셧다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전자도 TSMC도 마이크론도 인텔도 계속 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해서 이 원래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다가 미국에다가 때려짓고 있으니까 미국의 GDP가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게 GDP로 잡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정부 지출, 기업의 투자, 예. 그리고 개인의 소비,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순수출인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게끔 거의 뭐 반강제적이잖아요, 그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도 역시 미중 패권 전쟁 관련된 건데요. 이제 미국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이란 걸 가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미국의 대중국 제재 일지가 나오는데요. 2019년 5월, 사실 2018년부터 이 제재는 시작된 거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2019년인데 계속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800, H800 같은 저사형 반도체도 이제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빠졌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런 이 신제품이 못 들어간다면 결국 이 중국은 구형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각 장비는 한 90%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들어가고 있었던 그 부품은 계속 이렇게 수혜를 볼 거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아까 비포 마켓은 이 반도체 장비 3사한테 껴서 들어가는 거고 애프터 마켓은 종합 반도체 업체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합 반도체 업체가 조금 더 거기서 입지가 좀 나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한테 부품을 이렇게 걔네가 미국
그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못하죠. 근데 거기서 좀 자유로운 이런 월덱스 같은 업체는 계속 더 오히려 효과를 보지 않을까, 혜택을 보지 않을까. 네. 요 이유 때문에 이번 분석 자료에 대한 제목이 고래 싸움에 복 터지는 새우. 네, 맞습니다. 인 거네요. 네. 그래서 중국 장비가 자금률이 한 6.6%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2021년 기준으로요. 근데 네. 어제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제 기사를 봤는데 그 걔네 월마다 그 자금률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6, 7월인가 7, 8월 그걸 보니까 자금률이 한 60 몇 %까지 올라왔다라는 지금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예요? 60 몇 %. 월별로 달라지고 뭐 1월은 뭐 20%, 뭐 3월은 몇십 %, 40% 뭐 이렇게 하는데 60 뭐 5%인가? 네, 까지 올라왔다고 자금률이 그렇게 지금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21년도에 6.6이었는데 네. 2년 만에 60%가 올라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 그 규모는 아니고요. 뭐 그 월별로 따졌을 때 월별 생산 규모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 오른쪽 표가 내용이 좋네요. 보니까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하고 반도체 또 생산 규모 이렇게 나오는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5,100억 달러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가 거의 여기면 거의 35% 가까이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1865억 달러라고 돼 있으니까 네.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가 꽤 크다,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많이 조립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네, 폭스콘 공장 이런 것도 중국에 있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반도체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반도체 생산하는 규모를 보니까 312억 달러. 그러면 전체 510억에서 312니까 6% 맞네요. 6.1% 그렇게 나오네. 중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 규모는 123억 달러라고 돼 있고 중국 반도체 생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4,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그래서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 이렇게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 미중 관련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그 화웨이가 메이트 60을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저걸 만든 거냐 과연.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칠라노 공정. 이 칠라노 공정은 18년에서 19년 개발된 거고, 그때 칠라노 공정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EUV가 아니라 DUV 장비를 써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EUV 대신 DUV를 사용하면 노광 공정 횟수가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 더 세밀하게 못 그리기 때문에. 네. 근데 세밀하게 못 그리게 되면 이 증착 공정, 식각 공정도 그만큼 똑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EUV 해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 DUV로 2번, 4번 해야 그쵸, 되니까 예. 할 때마다 이 증착과 식각을 2번, 4번 해야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중국은 또 이제 뭐 DUV도 이제 못 들어간다고 막는다고 하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결국 구형 장비로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비싸지고 수율도 나빠지기 때문에 그 품질 제품은 별로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 식각 소모 부품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덱스 같이 이런 부품 제공 업체들은 거기에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진짜 그 수혜를 보고 있느냐? 우리 예상이지만 요 매출 증가율을 한번 봤습니다. 요 아래는 월덱스 매출액인데요. 요 빨간색 보시면 중국 매출액입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중국향 매출이 그래도 2013년에는 사상 최대 중국 계속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1Q에는 200억, 2Q에는 225억.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이라는 그 개념을 저 사실 좀 잘 몰랐는데 그걸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중국 매출 비중이 늘어나지? 네. 그랬을 건데 애프터 마켓이라서 가능한 네,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그 23년 반기, 21년 반기 여기 요걸 보시면 21년 반기에는 이제 중국 매출이 한 49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누적으로 하면은 뭐 한 89억 정도 됐었는데 한 요 정도 앞으로 쭉 이제 최근 꼴로 당겨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제. 그렇네요. 사실 뭐 여기서 거의 한 5배 정도가 4배, 5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그 매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8년에서 19년에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중국하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했던 거는 18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보다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할 때였었으니까 이 장비가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계속 수출이 되던 때라서 그때 장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2번, 4번 네. 이용하면서 7나노 공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이제 부품 업체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죠. 이거 장비가 완전히 퇴출돼서 나갈 때까지는요. 반면에 장비 업체는 캐펙스 투자할 때 확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매출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한동안 이게 보릿고개를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덱스 같이 계속 부품을 하는 업체들은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장비처럼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업황이 지금같이 안 좋다, 작년같이 안 좋다 그러면은 원가 절감을 하려고 이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애프터 마켓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 1, 2년 썼는데 이미 장비도 오래 썼는데 굳이 이제 낡아가는데 거기다 또 정품 써야 돼? 우리가 좀 가품 쓰면 되잖아. 수율도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애프터 마켓 제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덱스는 좀 특이한 점이 우리나라 그 업체들은 보면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 80% 이상이 메모리 비중인데 여기는 메모리가 60%고 비메모리가 40%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매출 부분에서 그렇게 메모리 비중을 줄여야 할 때 확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비메모리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장점이다, 그죠? 네. 우리는 너무 메모리 시황에 좌지우지 되면서 업앤다운이 심한데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6대3이면 상당히 비율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국내 메모리 A사, B사라고 저 아래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데 A사는 하이닉스고요. B사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가 훨씬 더 한 60%는 다 해외 매출이고요. 네. 그 기타에 인텔, 마이크론, TSMC, 키옥시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뭐 이렇게 뭐 주요 업체들이 이렇게 그 기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요 중간 사진도 보시면은 요 업체들이 거의 주요 반도체 그 고객사입니다. 거의 뭐 200개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되게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뭐 다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어떤 불황이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업입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LG 이노텍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애플량 매출이 한 70%에 달하기 때문에 애플 의존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좀 멀티플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월덱스는 이렇게 굉장히 비중이 좋고 요 아래 매출 비중도 비메모리 40%, D램 30, 낸드 30 굉장히 다 나눠져 있습니다. 고객사가 많아가지고 좋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번에도 안정성인데요. 위기에 강합니다. 지금과 같이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는 애프터 마켓의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반면 이제 월덱스와가 제품이 겹치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요번 반도체 이렇게 불황이었을 때는 영업
이익이랑 매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면 2019년에 낸드 가동률이 하락을 했을 때 보시면은 식각 장비 부품 업체 매출액이 이렇게 좀 하향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에. 네. 그게 2019년 딱 예, 1Q, 2Q, 1Q, 3Q, 네. 4Q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낸드가 떨어지니까 같이 여기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이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2014년, 2019년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 조정이 있었을 때 월덱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졌었는데 월덱스는 선방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증가를 했냐? 요 월덱스랑 하나 머티리얼즈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월덱스 같은 경우는 18년, 19년에 보시면 한 약 10% 정도, 뭐 그 정도 내외로 매출의 영업이익이 성적을 했습니다. 18, 19년도 요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 비포머켓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 매출액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9년도는 대부분 19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도 급감을 했었고 이익이 안 좋으면서 캐펙스 투자도 줄이게 되고 그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기는 했었는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19년도에도 10% 정도 매출이 늘어났다 그죠? 네. 이익도 늘어나고 네. 예, 그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에 대한 네. 이 믹스가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훌륭한 회사네요. 볼매인데 볼매? 볼수록 네. 그리고 이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차례가 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초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게 이게 시가총액 이게 주가 상승률을 보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연초 대비 한 140%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소재는 12%. 그렇네요. 네, 부품은 23% 성장을 했는데요.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 장비가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그 장비에 들어간 소재나 부품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장비를 먼저 깔고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생산을 하니까 순서대로라면 장비가 먼저 매출이 발생하고 소재가 그 다음에 이어서 네. 그리고 장비는 굵게 한 방에 이렇게 좀 매출이 발생하고 소재는 그 다음에 꾸준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아마 있을 건데 네. 장비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140%나. 뭐 하이닉스 HBM 그것 관련돼.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5배, 6배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앞에서는 살펴봤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체크 포인트도 우리가 좀 확인해 가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게 5가지 이 체크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고요. 왜냐면 원재료 이제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요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월덱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한 60% 이상 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이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그다음에 월덱스 미래 성장 제품 SiC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월덱스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네. 경쟁사 도쿄 일렉트론 하나 머티리얼즈 여기도 주시를 해봐야 되고 대표 이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1년생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73세 예. 정도 되셨는데 요 상속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기에 대한 자세한 건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네. 요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코로나 전에 굉장히 낮았다가 코로나 발생하고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2022년 8월 정점으로 지금 계속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입을 하는데 부담은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원재료 매입도 결국 달러로 하게 되니까 요즘같이 이제 달러가 높았을 때는
거기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매출도 달러로 어차피 네.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출하고 이런 매입 원가에 있어서의 달러 수요하고 어느 정도 상쇄는 될 거다 그죠?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환율 부분인데요. YTD 달러원 평균 환율이 1,305원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 3분기 시작부터 지금 10월 17일까지가 1,318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3분기 매출은 달러가 높았으니까 이제 저 앞에 두 분기보다 조금 더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그러겠네요. 생각이 들고요. 그 일본 엔도 N 같은 경우 좀 반대입니다. 예. YTD로 한 944원이 나왔는데 이 7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909원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근데 다행히도 뭐 일본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좀 나은 경우긴 한데요. 그 여기 보면 그 23년 반기 요게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 들어가서 이렇게 본 건데 10% 미국 달러가 상승했을지 요 1,185원 요거를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지 사실 제가 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10% 상승할 때랑 10% 하락할 때랑 네. 예. 원달러 환율이 그랬을 때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를 지금 적어놓은 거죠, 그죠? 민감도를 회사에서 직접 네. 그 계산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매출인지 영업이익인지 뭔가 표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보니까 1,000원 단위니까 예. 아무래도 매출인 것 같은데요. 1,000원 단위면 518억 잠깐만요. 51억? 51억입니다. 네, 51억이다 그죠? 50억 정도가 근데 환율이 10%면 꽤 큰 폭이에요. 그죠? 1,200원이 10% 올라가면 1,320원이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환율 10% 업앤다운은 굉장히 레인지가 큰 건데 찾았어요. 저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예. 환율이 아무튼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더 늘어난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네. 환율이 올라간 거에 수혜주다.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원엔 환율에 대한 그 민감도는 반대로 원엔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줄고 예. 원엔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 늘어난다. 잠깐만요. 이게 반대다 그죠? 반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손실이 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 장비를 많이 써야 되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이유는 매출이 달러로 되다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이 말은 이 회사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리콘 쪽 원재료 같은 걸 일본에서 혹시 가져오는 게 있나요? 그거를 제가 그런 게 좀 반영. 네. 그렇죠.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뭐 일본에서 매입을 하는지 뭐 미국에서 매입을 엔화가 하는지 싸면은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무튼 지금은 양방으로 좋은 상황이네요. 네.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 있고 원엔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한테는 최고의 환경이다 그죠? 중요한 자료네요 이게. 그다음에는 이제 미래 성장 제품입니다. 그
이 아래 일단 사진부터 보시면 이 시장 규모가 실리콘과 쿼츠에 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적은 규모입니다.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플라즈마 강도가 높아지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 많이 이렇게 그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월덱스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처음으로 좀 주담 통화를 해봤습니다. 전화해 보셨네요. 네,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것도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우리 왕이사님께서 그 52주 그 신곡. 저기 기업 탐정 최실리에서 그 주성 엔지니어링 그 IR 담당자 통화를 이렇게 하셨다는 걸 제가 보고 아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 기회에 네. 용기를 내서 네. 전화하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전화한다라는 게. 네.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제가 자신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라고 뭘 물어보시고 뭐 어떤 답변을 얻으셨나요? 네. 그래서 SI 실리콘 카바이드 매출이 굉장히 더 적은데 고객사 요청이 없어서 안 만드는 건지 그리고 향후 자체적으로 요 소재 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네, 이제 담당자가 우리 주력은 이제 실리콘이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SI 소재는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뭐 이런 경쟁사 뭐 K&J 그런데 K&J 등 이런 경쟁사를 통해서 소재를 받아가지고 고객사 요청이 있을 때 요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개발이 어려운지라고 물어봤을 때 소재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소재 자체를. 그리고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 식각 공정할 때 파티클을 잡아내는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으로 만든 제품들은 상부에도 들어가고 아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요 포커스 링, 그러니까 하부에 들어가는 거기에만 쓰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많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는 잘하는 거에 좀 집중한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SI 쪽, 실리콘 쪽도 많은데 거의 SIC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예. 그게도 되게 솔직한 답변이다, 그죠? 네. 아, 우리도 뭐 그거 할 겁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가 잘하는 거는 주력은 이거고, 저쪽 필요한 거 실리콘 카바이드는 다른 회사 거 갖고 와서 쓰고.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플라즈마 강도가 높아지니까 이 그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 이 업계에선 신성장 그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어차피 싼 거를 그냥 여러 번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요 아래 보면은 뭐 실리콘은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링 규모로 한 280만 원인데 여러 번 뭐 굳이 내구성 강한 거 쓸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챔버를 요 부품들이 마모가 됐을 때 이 챔버를 멈춰야 되는데 요거 멈췄을 때가 한 번 멈춘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1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좀 비싼 걸 쓰더라도 요걸 덜 멈추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드는 업체가 TSK, K&J, 하나머티리얼즈 요쪽인가요? 네, 근데 이 시장이 TCK가 한 80% 정도. TCK가? 예. 80%면 완전 이 시장 쪽에는 강자네요. 네, 거기가 이제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 DS 테크노라는 회사랑 작년 뭐 재작년부터 계속 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 독점 체제가 깨져서 그 틈을 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번째는 이제 경쟁사 동향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6월에 텔에서 2세대 극좋은 식각 장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텔 제품을 삼성전자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2025년 양상 예정인 400단 이상 낸드에는 3스택, 그러니까 3번 정도 이 직각 공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텔 장비로는 2번만 하면 가능하다고 이번에 그 시험 결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128단 낸드 할 때 딴 데는 2스택을 썼었는데 삼성전자는 1스택으로 이제 끝내서
경쟁 우위를 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텔 장비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 텔 장비의 거의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 지분을 한 13.8% 이 텔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카바이드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실리콘 카바이드 이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2022년은 9%였었는데 그 다음 19%, 28%, 36% 점점 이렇게 굉장히 성장률이 높거든요.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 네. 그래서 텔 제품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건 하나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경쟁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포 마켓이고 애프터 마켓에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그 매출 구조가 겹치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속 리스크인데요. 네. 그 대표이사분께서 51년 생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보면은 백이와 배영수 이분들이 아마 자제분들인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이제 좀 상속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상속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없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식이 하나도 넘어간 게 없네요. 네 여기서 보면 거의 35%를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디 있죠? 백이화 여기 장남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코르미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상속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는 사실 잘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유가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가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데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면 상속세를 거의 60%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1조인데 주식의 가치를 억눌러서 그렇게 해서 좀 싸게 넘기고 싶어 하는 거죠. 상속 시점이 다가오면. 그런 차원에서 주가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구죠? 김규식 회장님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회계적으로도 그죠? 우리가 뭐 감가상각비만 하더라도 가속상각법을 쓰느냐 정률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얼마든지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서는 최대한 주주 가치를 낮추려고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 근데 요런 뭐 조짐이 보이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연세가 좀 있어서 그렇다. 그런 부분이죠. 또 모든 기업들이 다 어떻게든 상속세에 쫓겨내려고 막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다음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은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애널리스트분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이어서 여기 보시면 2013년 1Q와 2Q는 이제 예상으로 나왔는데 그 예상보다 지금 실제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 아래 2013년 1Q, 2Q 매출액을 740억, 750억으로 봤는데 실제는 787억, 806억이 나왔습니다. 실제는. 영업이익도 130억, 142억으로 봤는데 영업이익도 역시 178억, 197억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그 실적 추이도 계속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17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한 번도 네, 역성장한 적이 없고. 역성장이 한 번도 없다 그죠? 네. 대단한 회사네요. 그러게요. 지난번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했었는데 그런 기업조차도 역성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월덱스는 엄청나네요. 약간 미국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되게 높고 22.6%, 24.4%, ROE가 27, 28% 이렇게 나오는 회사니까. 그리고 아까 상속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상속 리스크 만약에 상속을 하실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약간씩이라도 뭐 옮기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좀 깔끔한 부분도 있고 계속 볼매입니다. 볼매 계속. 그래서 이제 실적 좀 보기 좋게 이제 그래프로 한번 뽑아왔는데요. 2017년부터 계속 지금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기다 그죠? 네. 그리고 영업 이익도 계속 우상향하는데 영업 이익률을 계속 20%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그 2021년 한 4월 정도에 이제 사실 요 실적과 주가는 약간 좀 괴리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그때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보통 여기 보면 요 선대로 그대로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그때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대 영업이익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올라갔다 지금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제일 위에 보이는 흰색 선이 주가네요. 시가총액. 네. 이렇게 보니까 왜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주가가 21년도 4월 달에 있었던 그 고점을 막 지금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냥 실적을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는 계속 더 캐펙스 더 많아지고 있죠.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영업현금 흐름인데 영업현금 흐름이 올해 들어와서 더 좋아지고 있다 그죠? 좋아지고 있고 왜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재무 현황도 보면 노란색 선이 부채 비율인데 계속 번 돈으로 현금이 막 쌓이다 보니까 재무 현황도 부채 비율이 지금 보니까 한 30%대 그 정도까지 낮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사 하나머티리얼즈 그거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머티리얼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가 2022년부터 이제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매출액, 영업이익 다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 월덱스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꺾여가지고 2022년 3월 그 정도부터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맞습니다. 장비나 소재 회사들이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월덱스가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비메모리 쪽이 40%나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좋은 점은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다, 그죠? 네, 그 비포 마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한 20% 더 높게 이렇게.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소재 장비 그다음에 종합 반도체 업체까지 한 주가 상승률 한 5년 거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니까 한 5년 전 거랑 비교했을 때 월덱스가 한 43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레미스서치는 한 340%, 하나머티리얼즈는 202%, 하이닉스는 한 83% 정도 그래요? 성장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뽑아오신 거다, 그죠? 2018년 10월부터 맞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매출액과 실적이 그렇게 그 역성장이 안 나오면은 다른 업체들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야, 4배 이상, 그럼 3배 이상 오르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요 역사적 고점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이제 월덱스고요. 예. 보니까 램리서치랑 뭐 주가 이 흐름이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램리서치랑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데 램 리서치보다 더 좋네요. 네.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있었네요. 다만 하나 좀 네. 아쉬운 거는 배당에 좀 인색하네요. 아 맞습니다. 배당이. 배당은 일관되게 이익이 많이 나거나 네. 적게 나거나 50원에서 70원씩 하고 있어요. 계속. 예, 아. 그러면 이제 배당 성향은 한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배당 성향이? 예, 최근 연도로 해서. 예. 그렇다고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닌데. 배당 성향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그렇군요. 예. 시가 배당률이 한 얼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거의 미미하겠네. 예, 50 나누기 25,800원이니까요. 그렇네요. 0.2%. 0.2%고. 근데 특별히 막 캐펙스 투자가 세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그 아까 투자활동연금으로 예, 보니까 뭐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의 활용 그거에 있어서 조금 주주와 같이 오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거 좀 느껴졌어요. 특별히 뭐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대규모 캐펙스라든지 투자가 들어갈 일이 있는 건지 향후에 그 2021년인가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 키펙스 투자를 해가지고 예. 구미에 이제 4공장인가 건설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매출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그것도 되게 오랜만에 10년 만에 투자를 한 거니까 투자니까 그 뭐 업계 상황이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아마 좀 더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는 이제 롤렉스에 가는 건 끝난 거고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요거 보시면은 요 그냥 영어 읽지 마시고 요 대충 보면 뭔지 느낌이 오시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네, 요거만 보고 그 텍스트 읽지 마시고 꼴른 시간이 76에서 끝날 때까지가 제일 많았다. 네, 그렇게 보이나요? 네. 보이는데 네, 네. 네, 98년부터 2014년 네. 월드컵에서 이거 읽으시면 안 돼. 왜요? 네. 그냥 이제 전무님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요걸로 좀 시장 상황과 주식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가장 많은 축구 경기가 이제 90분이고 연장전까지 하면 120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점을 가장 많이 한 시간대가 마지막 끝나기 15분이거든요. 요 연장전 거 91분부터 120분까지 빼고 이거는 뭐 거의 이제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정규 시간만 놓고 보면 그러면 그때 실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점을 가장 많이 하면 굉장히 왜냐하면은 그 시간대가 가장 힘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위기라는 거겠죠. 그 시간대에 들어가면.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점을 많이 했다라는 건 또 득점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식도 이렇게 실점 많이 하는 시간대, 이 시간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가 누구한테는 위기일 수 있지만 잘 대비하고 이 시간대를 한 사람한테는 다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나 주식이나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진짜 이제 요 3대 리그, 프리미어 리그, 세리에, 그다음에 라리가에서 올해 벌어졌었던 80경기까지 요 최신 자료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는 월드컵이었었고요. 과거에 98년부터 2014년 최근은 어떠냐 봐도 최근도 비슷합니다. 보면 76분부터 90분까지가 가장 많이 그 골이 터지는 시간대인데요. 네. 제가 앞에 그 사례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장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랑 비슷한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네. 최근에 JP 모건에서 발간한 자료 중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하고 놓친 투자자들하고 그 기회를 잡은 투자자들하고의 수익률을 누적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전무님이 이제 가끔 얘기하실 때 인내라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요 부분만 견디면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는 투자자하고 그 부분을 견뎌서 결국에는 이겨내는 투자자하고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나는 거가 통계로 실제로 밝혀졌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이 떠오르는데 보통 강세장의 주도주가 마지막에 이제 발산 국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가 마지막 5파에서 확 올라가면서 큰 시세를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주식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도 마지막 바닥은 항상 보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아니 여기서 또 이렇게 빼 하면서 마지막 투매가 나오잖아요. 투매가 나오면서 와르르 무너졌다가 그러고 나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15분 강세장의 마지막 15분 약세장의 마지막 15분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좀 질질질질 흘러내리던 주가가 이 정도면 많이 빠졌겠지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게 마지막에 한 번 더 확 밀리는 게 있고 오르는 주식도 다 팔고 싶은데 꾹 참아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발산하면서 좀 더 기다렸다가 팔 걸 뭐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우리가 퀀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걸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정확한 인사이트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캔슬림 분석은 안 하셨네요. 그거 해왔는데요. 네. 그 자료들 보시면은 밑에 데이톤 자료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에 네네. 네, 해왔습니다. 네. 캔슬림 해야죠. 네, 마지막에. 네, 네. 점수 분석. 네. 요거 안 하면 마지막 15분 안 하고 끝내는 거예요. 캔슬림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몇 점 나오는지 네.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점수가? CAN부터 한 C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월덱스 볼매 주식 월덱스의 캔슬림 점수가 과연 얼마가 나왔을지 좀 궁금한데 일단 어닝이라든지 펀더멘털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CA 점수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딱 보니까 아까 그 사장님 관상도 너무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아서 주주에 반하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60점 이상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C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 동기는 126억이 나왔는데 네. 이번 최근 분기는 197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익 성장률이 꽤 높은 것 같은데요. 요걸 갖다가 여기 C를 클릭해 보면 아마 나오겠죠. 이거 제가 여기서 따로 뭐 몇 퍼센트라고 지금 계산하지 않았고요. 계산 안 네, 했고? 여기다가 그냥 저 넣었고요. 그 수치를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변환이 돼가지고. 네. 그러면 요거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 네. 네. 그러면 일단 분기 QOQ죠, 이게. 네, 맞습니다. QOQ 영업이익은 만점 나왔네요. 25점. 네. 네. 네, 25점 나왔고 그 다음에 A 해가지고 연간 이익 성장이 3년 동안 3년 전 영업이익이 234억이었는데 올해가 507억. 네. 더블 넘게 네, 나왔네요. 2022년 기준으로. 네. 이 정도면 또 CAGR이 거의 30% 이상 나오는 거의 거죠. 그러면 이것도 최종 점수가 마이너스 5% 빼도 24.4 네. 나왔네요. 역시 예상대로 C하고 A에서만 지금 거의 50점이 나왔어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N인데 이 회사가 글로벌 탑 티어인가 아니면 탑 티어를 위협하는 세컨 티어인가.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비포 마켓이 아니니까 네. 좀 이 월덱스가 하나 머티리얼즈나 뭐 TCK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멀티플 할인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애프터 마켓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10점이 아니라 5점을 예. 줬습니다. 네. 예. 5점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출이 20% 이상 성장하는 연수가 네. 도대체 몇 년 정도 되는가 앞으로, 네. 이 부분인데 네. 한 몇 년으로 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6점을 줬으니까 그럼 3년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 그 캐펙스를 누르지 않는 이상 이 제조업들이 그 성장하는 한계가 있을 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이 반도체 시가 공정은 점점 더 가혹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품은 계속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앞으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자료만 처음에 봤을 때는 시가 공정이 가혹해진다는 뜻이 뭔가 했었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주 많이 해야 되니까 가혹한 네, 그렇죠. 공정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6점 주는 것도 맞고 경쟁 기업 수는 아까 경쟁 기업 수가 딱 한정돼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비슷한 하는 회사는 총 뭐 월덱스 포함 6개인데요. 네. 실제로 여기랑 진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뭐 하나, 2개 정도, 예, 같은 그 제품군이 겹치는 기업들은 그래요? 현재 예. 그러면 굳이 뭐 감점할 점수는 없는 네. 것 같아서 0점이고. 네. 그리고 지배구조 점수에서 이거를 0점을 주려고 했는데 집에 뭐 그렇게 뭐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서 네. 근데 이게 0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0점을 여기다 치려고 했더니 아. 네. 여기서 5점과 마이너스 10점만 있고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거는 0점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0점으로 해야 예. 돼. 이게 그 SM처럼 예전에 이수만 회장이 있을 때라 네. 또 새로운 경영진이 올 때라 아니면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했던 사례가 있는 사모펀드가 인수했다든지 경영상의 지배주조상의 개선이 있을 때 우리가 점수를 주는 건데 네. 꾸준히 아까 배 대표님이신가요? 네, 배종식. 계속 하셨기 때문에 지배구조 점수는 그냥 0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마켓인데 이 뉴마켓이 항상 좀 판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몇 점 주시는 건가요? 5점 줬는데요. 네. 보면 뉴마켓에 이제 연평균 성장률에 이제 50을 곱하는 건데 한 10%는 아까 소재 분야에서 계속 매출을 한다고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월덱스는 거기에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지만 평균 정도로 봤을 때 네. 그래서 10점을 줘가지고 이제 한 5점이 나왔어요. 예. 10% 성장을 보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5점 해서 요 N에서의 점수가 그러면 16점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N의 최종 점수는 네. 지배구조 점수 0점 처리해서 네. 16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에 관한 부분인데 S인데 네. 최근 3년 동안에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 또는 그런 거에 대한 발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전부 다 네. 0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아까 부채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없습니다. 네. 예, 계속 현금이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좋게 나왔고 아마 전환사채나 이런 게 있었으면 재무 현금 흐름에서 예, 갑자기 확 늘어난 게 보였을 건데 아까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보니까 공시사항도 없기 때문에 예, S 쪽은 전부 다 0점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L 부분인데요. 코스피 대비 연초 이후 지금 수익률이 아까 100 몇 프로 올랐대죠? 139%? 주가가 아닙니다. 37% 네. 올랐습니다. 아, 37%. 그 17일 기준으로서는 뭐 40 몇 프로 정도 됐었는데요. 그렇네요.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몇 %그 초과 수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스피 대비해서는 네.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15점 15점. 예. 네.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국민연금 네. 지분 비율이 늘어났습니까? 네, 9% 외국인은 늘어났고요. 9%나 늘으세요? 네. 잠깐만. 다시 한번 외국인하고 국민연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네. 200점을 곱하네요. 예, 200점. 그러면 9%가 아니라 한 아니, 4.5%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 17일 기준으로 10월 17일 기준으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요거는 참 국민연금 증감률에서는 0점을 주신 거 보니까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뭐 그렇고. 매입 현황이 예. 네. 지금 그 보니까요 연초 대비해서 제가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이 한 1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상장 주익 수가 한 1,6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8% 정도 매수한 많이 것 같아요. 샀네. 네, 네. 그게 많이 맞는 것 샀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로 보면 4% 정도. 4% 정도 했어요. 아. 6개월. 그럼 올해 다 샀네요. 지금 외국인이 8.3% 들고 있거든요. 예. 올해 그러니까 다 산 거예요. 예, 8% 샀다고 하니까 올해 다산 물량이 외국인 지분율이랑 비슷하네요. 8.3%.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증감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9점? 아까 만약에 4.6% 6개월 기준으로 곱하기 저희가 하면은 6개월로 네, 그러면 9점이 맞습니다. 9점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이나 약세장에서 시장 자체는 지금 5개월선이 깨지가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라고 보고 이럴 때는 주식 사는 거를 조금 기다렸다가 강세장으로 전환할 때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강세장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회사를 오늘 가져오셨네. 네. 그러면 총점이 지금 89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89점. 네. 89점이니까 점수로는 A 플러스, 네. 등급으로는 A 플러스 등급입니다. 네. 와, 이게 사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네. 그 다니시는 데가 이제 이런 업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전혀 그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칭찬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쪽 업에 일을 하는 네. 사람인가라는 네. 착각을 할 정도로 네, 왜냐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저도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증착 쪽 하는 회사를 발표를 했었는데 자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찾는 것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자료도 되게 많잖아요. 찾으신 것들도. 그래서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내심 이쪽 업계에 계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앞에 계신 여기 그 왕이사님, 문이사님 그 방송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기업 탐정 체슬리 거 하이닉스 하신 것도 봤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 하면서 뭐 제가 이제 거의 모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5대3 프로 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사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많이 있고요. 이게 사실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도 한 새벽 3시 반까지 이거를 지금 했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그냥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에 뭐 긍정적인 포인트로 막 여러 가지를 갖다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맞은 걸 증명하려고 막.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게 진짜 여기에 해당되는 거냐 그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장표를 빼고 하는 과정에 하면서 좀 더 많이 제가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이렇게 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인 것 같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결론은 한 번 해보는 게 그래서 하면서 전체적인 저는 사실 요 부품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위에는 장비를 또 봐야 되고 그 장비 위에는 전체적인 반도체 현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임성민 프로님은 저랑 같이 유튜브 하셔야 되겠어요. 고래 싸움에 복 터진 새우. 그리고 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또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뭐 이런 참 명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즉각 말씀을 하시니까 유튜브 컨텐츠를 같이 해도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참 마지막 말씀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100번 보면 뭐합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직접 이쪽 업에 종사하시는 게 또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그죠? 이 자료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투입된 시간만 최소 40시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일주일 이상. 그렇죠. 같아요. 일주일 내내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컨텐츠, 좋은 분석을 가져와 주시고 또 이 우리 상주12 TV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롤 모델로 삼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포리버티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우리 체슬리가 하는 강의를 거의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 웜의 신박뿐만 아니라 뭐 상주12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 채플미, 여미담부터 해서 거의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쌓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에 가까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5년 하면 1만 시간인데 지금 한 2년 하셨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자료 분석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하세요. 이제 1행이 아니라 100행 채우셔야죠. 1행이 아니라 100행 한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할까 말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채슬리 거기 이메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자료 한번 보내보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또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실력이 부쩍 늘어나는 그런 기적을 아마 체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거 하면서 제가 그거를 꼭 오늘 시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현황도 알게 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되게 많이 아는 걸 알아서 내가 이 기업에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가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제 생각과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갈 거야, 잘 갈 거야 라는 거기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할 때. 그래서 내 생각과는 반대로 분명히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했었어요. 네.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발표해 주신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실적이잖아요. 그리고 IR 담당자님한테 한번 전화한 것도 처음 하는 게 어렵지 이제 2번, 3번 쉽거든요. 계속 이제 전화하다 보면은 또 친분이 또 쌓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더라도 지금 현재 업황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럼 대충 실적의 윤곽이 좀 나와요. 네, 그렇게 이제 체크하면서 계속 이제 끌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장표 중에서 실적이 그만큼 탑라인이 계속 증가하니까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도 이 월덱스가 월등한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주12 구독자분들이 장이 빠지면 시청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장이 빠지면 웜의 신박도 많이 보시고 아침에 채슬리 모닝 브리프도 많이 오시는데 왜 우리 채널을 참여하면 불안한데 여기 오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다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 사태도 그랬고 지금은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또 유가가 또 30, 90불 넘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빠지는데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안 나는지 아십니까?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빠진 주가는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주식을 잘 알아가지고 야 이걸로 떼돈 한번 벌어보자. 한번 올인 한번 해보자 내 인생. 그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서 신용하고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시장 주가가 빠질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아주 많아요.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자금 관리가 잘못돼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금 관리가 내 투자 포지션이 위험하게 포지셔닝만 안 돼 있으면 그냥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이번 달에 받는 월급이나 내가 또 아르바이트에서 일하는 돈으로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빠져 있으니까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30,000원 될 거라고 해서 샀는데 10,000원짜리가 5,000원 되면 5,000원에서 30,000원 가면 얼마예요? 6배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즐겁게 볼 수가 있는데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면 다들 두려워하시죠. 그죠? 다들 두려워하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분쟁 이런 분쟁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외생적 변수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 발생할 때마다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떨어질 때 두려운 이유가 이 정도 공부를 해놨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일단은 내가 싼 주식을 샀는지 비싼 주식을 샀는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처음 말씀드렸다. 올라갈 거야, 회복할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펀더멘털 분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 제가 보면서 볼매라고 했잖아요. 이런 주식은 솔직히 다 이렇게 읽고 나면 야, 좀 외생적 악재가 좀 더 터졌으면 좋겠다. 예. 이 좋은 주식을 좀 더 싸게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워런 버핏이 내가 산 주식이 50%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모르고서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식은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큰 트렌드는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왕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뭐 이건 끝나고 하겠습니다. 지금 네. 너무 방송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질문하려고 했으면 네. 그건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자신 있게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2주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링을 찾아라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